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안당 김준현입니다. 일안? 네. 이안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네. 뭐 할까 곰곰이 생각할 때, 이 시간 어떻게 보내지 생각할 때 영화당이 일안. 그분들의 1안. 플랜 A. 요즘 얘기하면 뭐 원픽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으로 1안이라고 지어봤고요. 네. 오늘 또 이안 감독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해야겠네요. 그러면 일안이 아니고 이안이니까. 우리 이안이었죠. 네. 1안은 저희 어떤 네. 개그고 그렇군요. 이안 감독은 이안. 그럴까봐, 그러실까봐 제가 오늘은 표기를 리안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리안이 맞는 거죠? 네, 보통 이제 뭐 영어로는 이제 앙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리안 감독이라고 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리안 감독은 일단 이 동양권 출신 감독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닌가 지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뭐 상복이 너무 많아서 아카데미 감독상도 2번 받았고요. 그다음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곰상 2번. 그다음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 2번.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만 빼고 진짜 다 받은 것 같아요. 정말 뭘 맡겨도 어떤 소재를 맡겨도 어떤 시공간을 다뤄도 다 기본 이상 뛰어난 영화들을 뽑아내는 네. 장르의 무슨 탐색가 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인 같은 그런 감독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약간 변신술에 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네네.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뚜렷하게 내세우는 메시지 같은 게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르를 자기 방식대로 얘기하는데도 늘 다른 사람 영화인 것처럼 늘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리안 감독 색깔이 뭐지? 네. 라고 하면 그 다양한 색깔이 자신의 색깔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작가주의라는 말 같은 걸 쓰게 되는데 작가 같은 그런 감독은 아닌 것 같고요. 그야말로 장인 같은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동안 다룬 영화들도 보면 시대가 예를 들어서 19세기 영국을 다뤄도 너무 잘 다룹니다. 네. 센스 센서빌리티 같은 영화. 그다음에 서부국을 다룬다고 해도 잘 다뤄요. 라이드 리드 데블 같은 영화도 재밌거든요. 그리고 또 헐크 같은 슈퍼히어로 영화도 만들고 음악 영화도 만들죠. 또 로맨스 영화들도 만들죠. 정말 다양하게 변주하는 진짜 뛰어난 그런 연출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 아닐까 네. 싶고요. 그런데 오늘 두 편의 영화는 그러니까. 또 남다른 영화들이죠.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영화가 연달아 나왔어요. 네. 브록백 마운틴이 2005년도에 나왔고 그 2년 뒤에 이제 새끼가 나오게 됐는데 이 나중에 그 리안 감독이 말한 그 인터뷰를 보게 되면 새끼 이 브록백 마운틴을 만들기 직전이 사실은 인생 그 감독 경력에서 가장 최저점이었대요. 바로 직전에 헐크가 실패했어요. 네. 그리고 또 와호 장룡이나 헐크는 프로젝트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너무 많이 고갈이 돼서 이제 영화 감독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했을 때 브록백 마운틴의 기획이 자기한테 오게 되었고 이 영화를 하면서 다시 힘을 찾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편은 또 비슷한 측면이 있고 네. 또 그 외에도 공통점이 많죠. 두 편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사랑의 핵심을 맞추고 있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은 또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금지된 사랑이다. 그렇죠. 둘 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당시에. 공통점이 네. 있습니다. 어떤? 둘 다 단편 소설이 원작이다. 맞습니다. 원작 소설이 다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촬영 감독이 같아요. 네. 둘 다 로드리고 프리에토라는 감독이 촬영을 했는데 하나는 도시 쪽을 촬영한 거고 하나는 이제 그 자연을 촬영이 가까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둘 다 촬영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건 둘 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어요. 그런 공통점도 있고요. 어쨌건 삶 전체를 바꾸는 한번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엔 그 삶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사건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두 편의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이 제목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브록백 마운틴에서 이 두 사람의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새끼에서는 색 자체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목에 이 사람들의 전환점이 표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분 브리핑은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셨을까? 오늘 제가 이거 그리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 그릴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네. 주름이에요. 주름? 옷의 주름 같은 거 그리기 너무 힘들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옷 주름 잘 그리는 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제 그 주름을 그리느라고 네. 제 얼굴에 지금 주름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구김과 주름이라는 제목으로 1분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름에 관해서. 네, 구김과 주름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네. 저는 이안 감독이 뭘 얘기하고 싶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꽤 많이 받습니다. 네. 이 두 편의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데 네. 마지막 장면 둘 다 주름에 대한 그러네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주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재질에 따라서 주름이 약간 다르게 생깁니다. 네. 왼쪽에 이제 데님의 주름이라고 했는데 잭 트위스트의 옷이 약간 데님 소재죠. 데님 역시 면이긴 하지만 약간 두껍게 가공을 한 면이기 때문에 주름이 덜 잡힙니다. 어쩌면 저 데님의 소재 자체가 잭 트위스트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잘 주름이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데님의 주름이 어쩌면 잭 트위스트의 주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면 셔츠의 주름은 이제 바깥쪽이 옷의 어떤 그 위치가 중요한데요. 데님이 면 셔츠를 감싸 안았다면 영화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서는 면 셔츠가 데님을 감싸 안아줍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할 텐데요. 네. 면 셔츠는 오히려 주름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어쩌면 애니스 델마라는 사람이 주름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표정 같은 것들이 많이 그렇게 구김이 가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니스 델마의 주름 혹은 구김을 면 셔츠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새끼에서는 마지막에 양조위가 이제 앉아서 침대 시트를 이렇게 만집니다. 그 침대 시트에 누군가가 누워 있던 그 자리의 흔적을 더듬으면서 그 주름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나오는데, 결국에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구김살 없다, 구김살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하나 구김이 생기는 과정이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주름을 남기는 게 아닌가, 혹은 구김을 남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무늬를 새기듯이 주름을 새기고 구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과정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두 편의 영화의 그런 주름과 구김을 통해서 영화를 보시면 재미있는 감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방송을 주름 잡으세요. 네. 네. 제가 이 바닥에 어떤 네. 주름 잡았던 건 글쎄 말이에요. 구김살 없는 사람이죠. 아니 근데 진짜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쉐임 같은 영화도 사실은 영화의 침대 시트의 주름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면서 네. 많은 것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브록백 마운틴입니다. 네. 영화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이번에 또 다시 그 긴 영화를 다시 보는데 네. 이번에 새삼 느낀 건 히스 레저가 정말 연기를 잘했구나. 진짜 굉장하죠. 네. 어떻게 보면 다크나이트에서보다 연기 더 잘한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생각이 들 있고 정도로. 그 사투리와 입을 웅얼웅얼하면서 내뱉는 대사 처리 같은 것, 그리고 뒤에서 숨어서 뭔가 감정을 억누르는 표정 같은 것들을 보는데 심장을 정말 막 후벼 파더라고요. 이 제이크 질레날도 사실 연기 잘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두 배역을 만약에 바꿔서 캐스팅했으면 이 영화만큼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캐릭터라는 측면에서 잭 트위스트와 애니스 델마가 어떤 사람인가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네네. 그러니까 둘 다 억눌린 게 많은 사람인데 맞아요. 애니스 델마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고 때문에 뭔가 구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되었으며 왜 저렇게 속에 어두운 기운, 우울한 기운이 많을까 계속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런 숨겨진 비밀과 함께 그런 우울한 기운들을 정말 표현을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히스레저 연기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웅얼웅얼하는 것 역시 이 사람이 세상과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지, 세상을 얼마나 떠나고 싶어 하는지가 그 말투에도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 두 사람의 어떻게 자기의 심리 상태나 성격이나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더 제이크 질레날이 연기한 잭이 더 적극적이잖아요. 살짝 조증이 있죠? 네.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살짝 더 울증이면서 네. 소극적이잖아요. 네. 그 이유가 말씀해 주신 어떤 과거의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고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영화의 일단 시작 장면을 보면 두 사람 성격을 그대로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일을 얻으려고 이제 한적한 곳에 있는 트레일러에 와서 그 보스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제이크 질레날은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짧은 시간 다 잠잠히 시간 내서 그 백미러 보면서 면도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애니스는 딱 이렇게 기대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딱 있단 말이죠. 보스가 들어옵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번쩍번쩍하고 애니스가 따라 들어가려다가 그 사람이 문을 안 잡아주니까 다치니까 못 들어가고 우두커니 서 있어요. 이제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둘이 나왔을 때 통성명을 할 때도 먼저 인사를 하고 이름 말하는 것이 잭이 더 먼저죠. 이런 식으로 첫 장면만 봐도 사실은 둘의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죠. Jack Twist. Ennis. Your folks you stop at Ennis? Delmar. Nice to know you, Ennis Delmar. 사실은 이 영화를 이제 우리가 사랑 영화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 떠올리시기도 하고 또 작년에 이제 게이 로맨스를 다룬 영화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두 영화를 이제 비교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브록백 마운틴은 프롤레타리아 게이 로맨스고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은 부르주아 게이 로맨스인 것 같아요. 너무 와닿는 그쵸. 말이네요. 네. 이 영화의 사실 계급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네. 이 두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가 영화에서 너무 잘 묘사가 돼 있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학업을 다 마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일단 중퇴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두 사람은 굉장히 거리에서 거칠게 큰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들은 또 굉장히 착하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사실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당대 어떤 공간적인 한계나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억눌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방어하지도 못하는데 이 감정을 절대 부정 못하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랑을 너무 일생일대의 사랑을 만났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화들이 굉장히 이런 설정 자체도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네. 되게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네. 게이 로맨스 중에 게이 로맨스가 아무래도 세상으로부터 인정이 덜하기 때문에 유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세상으로부터 부분이 있죠. 유폐가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은 휴가로 유폐를 한다면 네. 이 브록백 마운틴은 노동으로 네.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유폐된 곳에서 사랑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지만 큰 차이가 있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다 자연에서 펼쳐지거든요. 네. 이 두 사람은 사람들하고 섞여 있을 때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건 자연밖에 없거든요. 이 영화의 초반 한동안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사랑하기 전에 자연 풍광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막 양떼를 몰고 가는 풍경이라는 게 굉장히 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왜 그럼 자연을 그렇게 서정적으로 보여주는가? 이 둘의 사랑이 가장 본성에 가깝고 그들이 타고난 사랑이고 또한 그것 자체가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그 사랑을 추인하는 이 영화의 방식인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중간에 애니스 델마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난 아직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 다음 장면이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인데 과연 이것이 죄인가라고 묻는 감독의 직선화법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그 낙원의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추움받는가에 맞아요. 대한 과정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신라곤 얘기 같기도 네. 하고 브록백 마운틴이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 같은 그렇죠. 지역이라고 볼 그런 수도 느낌이 있겠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산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상대를 제대로 사랑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이후로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원체험 같은 사랑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게 그들이 초반에서 한번 브록백 마운틴에서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 사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 만나잖아요. 네. 만나지만 단 한 번도 브록백 마운틴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의미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초반의 상황을 자꾸 말씀드리게 되면 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두 사람이 처음에 맡은 임무가 뭔가라는 겁니다. 양을 치는 건데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이게 거리가 너무 멀고 이러니까 이 산림청에서 정해진 야영 지역에서만 텐트를 치고 있을 수 있도록 하죠. 근데 그들을 눈을 숙여서 보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텐트를 치면 안 되는 곳에도 한 번 치게 되고 낮에는 같이 있다가 밤에는 거기 가서 지켜달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초반부의 상황이 되면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는 바람에 거길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야영지에서 같이 자는 사건 자체가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그렇게 잠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보스가 주었던 사회적인 규약을 어기고 산림청이 부여했던 자연의 규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의 규약으로 돌아간다는 건 두 사람이 금지되어 있던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뜻일 테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에서 자연과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병치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네. 전 이 영화에서 그 정말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플래시백이 딱 2번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뭐 들었던 이야기, 겪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플래시백이 되게 이상하게 등장을 There were these 하거든요. two old guys ranched up together down home. Earl and Rich. 근데 이 플래시백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되게 비현실적인 느낌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애니스가 어린 시절에 게이 커플이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에 대한 묘사 같은 것들을 린치를 하는데, 당해서. 그게 어쩌면 과거와 자신이 당할 미래의 어떤 계시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종교적인 의미,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 환상 같은, 환영 같은 느낌 같은 것들을 그 장면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들이 보았던 과거가 이들이 겪어야 할 미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되게 좀 비극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둘 중에서 이제 애니스가 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면서 주저하게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그 과거의 사건이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요. 말하자면 애니스는 이런 거죠. 이 영화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사람이 이제 텐트에서 자게 되고 다음 날 이제 뒤늦게라도 낮에 애니스가 원래의 텐트로 갑니다. 근데 본인이 거기서 잤으면 안 죽었을 양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네. 본인이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떤 느끼는 굉장히 이상한 감정 같은 게 있는데 영화 속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애니스는 사실은 자기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지켜야 될 가족에 대해서 자기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양 자체를 스스로라고 본다면 자기가 그렇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눈으로 확인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애니스는 무엇보다도 책임감 또 한 가지는 공포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전 양이라는 게 네.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쓰인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사제장들이 그 양을 많이 바치고 제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중간에 죽어 있는 그 양을 보는 순간 어쩌면 애니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속죄하는 의미에서 이 양을 바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그 연결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애니스가 느꼈을 사회적으로부터 그런 편견 때문에 느꼈을 죄책감 같은 것들 그 양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죄라고 자꾸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사회의 방식이니까. 그런데 이 영화의 전체 이야기를 다 보게 되면 사실은 둘 중에 누구 심리가 더 중요하냐면 애니스 심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요. 네. 그래서 영화를 다 보면 이게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그 비극적인 이야기는 결국은 이 비극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건데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쪽과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사이에 괴리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네. 애니스는 사실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자기 일생일대의 사랑이 잭이라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본인이 여러 가지 공포심이나 책임감 때문에 안 그렇다고 믿고 싶잖아요. 이 두 괴리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흔들리다가 어떤 일들을 맡게 되는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지는 거예요. 되게 핵심을 꿰뚫으신 것 같은 게 네.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최근에 단편을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원작을. 원작의 마지막 대목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그가 알고 있는 것과 믿으려 하는 것 사이에는 약간의 간극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일이라면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는 게 마지막에 지금 애니스에 관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삶의 폭력에 대한 어떤 무력감 같은 거, 네. 세상의 편견을 버텨야 하는 공포 같은 것들이 어쩌면 이 문장에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저도 예전에 이제 사실은 원작 소설은 오래전에 봐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단편이잖아요. 근데 애니 프로의 그 단편도 굉장히 뛰어난데 네. 이 영화랑 가장 큰 차이를 보면 저는 그 여성 캐릭터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원작에서는 여성의 얘기 훨씬 더 적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영화 속에 등장하게 되는 앤 해서웨이 캐릭터는 원작에서는 전화 한 번 나오는 캐릭터인데 그렇죠.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네, 네. 근데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이제 알마일 텐데 알마가 사실은 이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들의 절실한 사랑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도 영화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균형 감각 같은 걸 보여주게 되는데 사실 이 얘기를 이제 여성 캐릭터 위주로 본다면 완전히 새 여인의 잔혹사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왜 이렇게까지 강렬하고도
아름답거나 이럴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양육의 책임이 없다거나 두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순수하게 사랑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반대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균형감 있게 전체 이야기들, 인물들을 정말로 생생하게 잘 돌아놓은 영화인 것 같은 거죠. 네. 또 하나 이 원작과 가장 큰 차이가 네. 있다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옷소매에 피를 묻히게 되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장면이죠. 피를 왜 묻히게 되었는가 두 사람이 이제 사랑 싸움을 해서 격투를 벌이는 것 같은 그 말하자면 싸움 같은 것이 있었고 원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연히 그러니까 실수로 사고로 인해서 부딪혀가지고 피가 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영화 버전이 훨씬 더 두 사람의 감정의 격렬함에 더 집중을 했고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또 새로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I'm gonna get going, cowboy. This ain't no rodeo, cowboy. 네, 그 몸싸움 장면이 진짜 영화에서 중요하게 느껴져요. 일단 뭐 애니스가 좀 더 너무 내려가기 싫어하는 티를 내죠. 왜냐하면 애니스는 내려가면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다시는 제이크 질레날이 연기하는 잭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또 거기서 장난스럽게 하는 것이 로프로 상대를 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그렇게 묶고 묶이는 관계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관계니까 이런 것들까지 그러면서 피까지 흘리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는 밑그림처럼 느껴지죠. 저 또 하나 스틸컷으로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던 네, 장면이 네. 파란 하늘 같은 게 너무 잘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애니스와 잭이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잭의 백밀러, 동그란 백밀러에 애니스가 비춰졌다가 애니스가 갑자기 벽 쪽으로 가가지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그 뒤에 파란 하늘이 배경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애니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 벽을 내리치는 마음 같은 게 무엇이었을까, 저 파란 하늘 아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슬컷을 봤던 그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곳이 없구나. 여기는 정말 피를 토하고 벽을 내려쳐야 하는 참혹한 현장이구나를 그 장면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벽을 치면서 그 다음에 또 토하기까지 하잖아요. 그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소설학 묘사하고도 굉장히 네, 차이가 거의 있었던 것 같고 같다고? 소설에서는 그게 왜 그랬는지 감정을 설명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상대적으로 맞아요. 네. 네, 암시적으로만 처리해서 네. 더 깊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소개될 작품은 새끼입니다. 네. 이 영화도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 우리가 둘 다 약간 네, 시대극이긴 멋진 영화예요. 하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 옷 자체가 좀 되게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탕웨이의 옷을 보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그 장면이 많죠. 극중에 이제 치파오 입고 나오는 네. 모습들도 굉장히 멋지고요. 네. 어쨌건 이 영화는 이제 3, 40년대를 다루고 있는데 배우들 역시 아까 그 영화에서도 이제 배우들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여기서 양조위 또 탕웨이 굉장했었죠. 사실 양조위가 연기도 굉장히 잘하지만 양조위가 해왔던 어떤 연기들의 어떤 맥 같은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 양조위가 맡은 이라는 사람의 연기는 사실은 이전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표정, 제스처, 마음 스타일까지 어떻게 보면 겉이 너무나 냉혹한 사람인데 사실 속에는 불을 이고 사는 사람이었던 건데 근데 사실 양조위가 악역을 거의 안 했잖아요. 그렇죠. 상성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전형적인 악역을 연기했는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 진짜 악역이잖아요. 악역인데 사실은 영화 속에서는 이제 멜러의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런 연기를 사실은 너무 잘했고 또 중간에 제가 이제 양조위를 보면서 참 감탄한 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위기 상황에 잠깐 처했을 때
도망가는 장면이 있는데 오. 그렇게 도망가면 모양 빠지거든요. 네. 이 사람은 위험이 있어서 멋있는 사람인데 근데 정말 혼비백산에서 꽁지가 빠진 다람쥐처럼 도망간단 말이에요. 나 시신 줄 알았어. 너무 리얼하게. 탕웨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멜러를 너무 잘 하는 그런 배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고 사실 이때는 탕웨이가 전혀 우리가 모르는 배우였었잖아요. 신인급이었었고 이 영화 그리고 이제 만추까지 이어서 사실 멜러에서 얼마나 감정을 잘 살려내는 배우인지를 너무 잘 보여줬죠. 초반에 마작하는 장면에서 눈치를 보면서 누군가를 감시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또 특별하게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서 눈빛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르적으로 본다면 이제 두 편 다 굉장히 깊은 멜러인데 브록백 마운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부극을 멜러 영화랑 접합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멜러 중에서도 게이 로맨스지 않습니까? 근데 서부극은 가장 마초의 세계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우보이에 대한 굉장히 마초적인 편견 같은 게 있고 게이 로맨스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이 있을 텐데 두 개를 붙여서 아주 신선한 어떤 사랑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얘기한다면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 스릴러랑 멜러를 붙였죠. 그렇게 해서 스파이 스릴러에서 흔히 이제 예를 들면 마타리 같은 그런 캐릭터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인물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을 더 이상 진진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이야기로 만들어낸 그런 네. 장르적인 변형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왕치아즈는 원래는 굉장히 영화 초반을 보면 별로 그렇게 에너지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가라앉아 있고 조용하고 별로 세상에 이렇게 삶에서 뭔가 열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처음으로 자기 열정을 어디서 얻냐면 연극에서 얻습니다. 그 연극 무대에서 어떤 뜨거운 희열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 그 뜨거운 희열 같은 것이 느끼는 것이 이제 애국적인 정열로 옮아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그 친일 분자를 해치우는 일까지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랑으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연극으로 각인된 연극으로 처음 깨어나게 된 자기의 열정을 그 다음에는 애국을 위해서 그 다음은 사랑을 위해서 변용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네. 하는 게 연극을 한다는 건 내가 나 아닌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라면 네. 스파이라는 것도 내가 아닌 것 같은 인물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연극과 그 스파이 활동 같은 것들이 같이 병치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라는 사람은 극 중에서 이제 양정희가 맡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차갑게 이를 데 없고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극장을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어두운 데 가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인데 중간에 드디어 이제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을 내어주게 되는데 그동안 참 많이 외로웠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인상적으로 답하냐면 那你一定很寂寞。可是我还活着。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지는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의 상태도 그렇고 치아제의 상태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주 외로운 평화가 있는 거고 아주 외로운 안원함이 있는 거고 반면에 아주 들끓면서 막 환희에 찬 위험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앞에 것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뒤에 것은 색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제목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정열과 그것을 누르는 이성이 사실은 서로 이렇게 약간 기량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막 줄을 당기면서 그런 걸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말씀하신 영화 순서대로 보자면 영화 제목이 개색이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색개라기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아, 중국에서 거꾸로 써서 그런가? 네. 저는 이가 네. 굉장한 네. 냉혈한처럼 보이지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이가 왕치아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 같다. 그런 눈 속에 얘기하죠. 두려움이 없다. 네. 이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그 두려움 없는 게 너무 좋아서 반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이 없는 것들을 발견한 순간 사랑을 느끼는데 그 장면이야말로 어쩌면 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건 꺼내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从他们眼睛里，我看到的是同一件事：什么？恐惧。你呢？你跟别人不太一样，你不害怕。 그렇습니다. 왕치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치해야 될 적이지 않습니까?
민족의 어떤 울분을 터뜨려야 될 그런 나쁜 놈인데 근데 만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처음 만난 결과 생각하고 사람이 다르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개인적인 관계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치아지가 이제 우산을 들고 나가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불어서 우산이 이렇게 벗겨지게 되죠. 뒤집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가 우산을 받쳐주면서 두 사람 관계가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산이 뒤집어진 관계인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 그러면서 비를 맞는데 씌워준 관계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 일들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색이라는 것은 엑셀러레이터겠죠. 밟으면서 쫙 나가게 되죠. 그리고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극 중에서 말을 한다면. 그리고 반면에 정신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개죠. 그것이 개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영화의 제목을 보시면 세 개 사이에 심지어는 콤마까지 넣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해 주는 그런 것을 영화 제목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제목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네. 콤마보다는 세미콜론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두 개를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주려면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더 넘나들기가 어려울 것 같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사실은 나를 납치한 사람이고 상황으로 본다면 그러면서도 이제 적인 사람인데도 그에게 굉장히 어떤 동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 왕치아지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위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남자한테 너무 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자한테 끌린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 놓고 끌려가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임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임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일종의 알리바이를 삼아서 자기가 끌려가는 감정을 스스로 용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이 인물이 어떤 느끼는 감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 잊혀지지 않는 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한국에 개봉됐을 때 네. 굉장히 야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구설수에 올랐었죠. 그래서 극장에서 그 경험한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통화를 했대요. 1시간쯤 됐을 텐데 야 하나도 안 야하다 그러고 극장 밖을 나서자마자 그 다음 장면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인데 꼭 그런 사람들이 지금부터인데 있어요. 그 혹시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반 이후부터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가 먼저 나오고 개라는 것은 이 룰 같은 거죠. 룰 같은 게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색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반대되는 측면이 있고 초반부는 굉장히 타이트한 밀당의 장면들, 밀당의 순간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왕치아즈가 치파오를 입고 이제 입어보고 다시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그 리가 입고 가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就不改吧，我换下来。穿着。 그 장면에서 뭐랄까 그 눈빛들이 교환되는 순간 같은 게 잊혀지지 않고 또 후반부에 반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我不想带那么贵重的东西在街上走。你跟我在一起， 어쩌면 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그런 아주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사실 로맨틱한 사탕발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를 사로잡는 나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걸 끼고 있는 당신의 손을 보고 싶었어. 이런 말을 또 할 줄 네. 아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你喜不喜欢我选的钻石？我对钻石不感兴趣，我只想看它戴在你手上。 근데 아까 그 일찍 나가신 남성 관객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사실 영화의 90분부터 러닝타임에 이제 본격적인 성애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양조위가 나오는 굉장히 성애 장면이 강한 또 다른 뛰어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해피투게더라는 영화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왕가위 영화에. 네. 그 영화랑 이 영화에서 배드신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두 감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해피투게더를 잠깐 생각하시면 시작하자마자 그 성애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장면을 롱테이크로 굉장히 길게 찍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90분 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애 장면이 나올 때 그 장면을 굉장히 잘게 쇼트들로 나눠서 그것을 몽타주 형식으로 보여주게 돼요. 네. 그 말인 즉슨 사실은 리안 감독은 영화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장면을 일부러 앞에 당겼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90분이 지나서야 그 장면이 나오도록 그러면서 두 사람이 본격적인 어떤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묘사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장면에서 어떤 사실적인 전달보다는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몽타주의 일련의 형식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그 상황에서 얼마나
긴장되고 뜨거워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실은 네. 영화를 재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 성애 장면의 시작 부분부터 리와 왕치아지의 딱 그 대변되는 두 감정이 보여주는 게 이 리라는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데 지배하고 싶은 사람인 거죠. 근데 그리고 왕치아지는 스파이가 되었지만 모든 걸 던지고 싶은 그런 순간을 이 순간에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감정이 격렬하게 맞붙을 때의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단순히 성애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영화 속의 이 배드신이나 이런 것은 파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배드신도 당연히 100% 연기이고요. 당연히 어떻게 본다면 일종의 잘 만들어진 안무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한 감독이 이전에 와호장룡 만들었지 않습니까? 와호장룡에서 대나무 숲에서 싸우는 장면을 연출하는 방식과 두 사람이 세트 안에서 성애를 벌이는 장면을 찍는 방식은 사실상 같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둘 다 액션 연출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배드신 장면들을 워낙 잘 찍고 또 파격적으로 멋지게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장면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묘하게 굉장히 센슈얼하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잔에 립스틱 자국이 남는다든지 맞아요. 네. 그다음에 귀 밑에 향수를 뿌리는 장면을 클로즈업을 해준다든지 이런 장면을 통해서도 사실은 그 장면을 보다 보면 감독이 카메라 뒤에서 큐피트의 화살을 만지고 있을 것 같은 큐피트의 화살을 쏘면 드디어 사랑이 불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의 어떤 이 영화가 굉장히 그런 감각들을 잘 살려내는 뛰어난 연출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我恨你。我相信。 전 처음에는 왕치아지와 리의 감정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대체 왕치아지는 왜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까 잘 모르겠어요. 리도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악마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잘 하게 되면서 모르겠는데 결정적으로 왕치아지가 리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 눈물을 흘리죠. 그 장면에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알 것 같았어요. 감정을. 결국에는 그러니까 언어로 뭔가 글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납득시켜야 되는 걸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는 문장이 아니라 표정이나 음악이나 사운드나 이런 걸 납득을 시킨 거라면 그 장면에서 납득이 된 것 같아요. 穿在一起不离分。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떤 모양이겠구나, 어떻게 교감을 했겠구나를 얼핏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부정확한 감정, 잘 모르겠던 감정이 약간은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편의 뛰어난 이제 멜로 영화 중에서 어느 네. 영화를 더 좋아하십니까? 두 영화 다 일대기를 다루고 있어가지고 긴 시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보는 내내 되게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더 많은 울림을 준 영화는 브록백 마운틴이었고요. 네. 두 사람의 사랑을 다시 보는데 또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또 눈물을 흘렸던 영화였고요. 네. 최고의 장면은 그 영화를 볼 때 극장에서 되게 감탄하면서 봤었는데 아, 다시 보니까 또 새롭게 감탄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네. 의외의 장면인데요. 네. 이 이제 왕치아지와 그의 동료들이 네. 이제 이 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작당을 하다가 발각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리의 운전사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고향 선배이기도 하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 이 어설픈 아마추어들이 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 절절함 같은 게 있고 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긴 장면으로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이 어쩌면 이 영화의 감정 같은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의 동선, 액션스의 동선 그리고 감정 그리고 그 칼을 꽂을 때의 어떤 표정 같은 것도 잊혀지지 않아서 그 장면을 저는 최고의 장면으로 보겠습니다.
전 두 영화 중에서 둘 다 참 좋아하는데 브록백 마운틴이 더 잘 만든 영화 같아요. 더 훌륭한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브록백 마운틴을 고르고 싶고요. 장면은 새끼에서 저도 고르고 싶은데 새끼에서 이제 어느 지점에 나오는 어떤 전후 관계를 얘기하면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간단히 그 장면 말씀드리면 혼자서 거리에서 이 왕치아즈가 어떤 일을 끝내고 네, 인력거를 타는 장면입니다. 당황하는 장면. 네. 처음에는 이제 인력거를 타고 거기를 빨리 빠져나가겠다 생각해서 타는데 막 타다가 이제 결국은 통제에 걸려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처하게 돼요. 근데 그녀가 그 순간에 뭐라고 그럴까요? 미소를 짓죠.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약간 체념에 가까운 어떤 나른한 뭐 안온함 이런 것들인데 그때 그 미소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장면이 굉장히 신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저한테 또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안 감독의 뛰어난 두 편의 멜로를 리안의 형형한 멜로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두 편 다 좋으셨죠? 네, 정말 좋았고요. 길지만 그 한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사랑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네, 작품. 무척이나 진한 네. 감정적인 여운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